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정부가 7월부터 새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조정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해야 되는 건데요. 6월 말까지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2차 접종까지도 거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염 취약계층의 상당 부분 1차적인 면역이 형성되고요. 사망자 수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현재 기준보다 조금은 더 완화된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경북의 경우에는 군 단위 지역에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하고 있죠.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방역 관리가 잘 되고 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7월에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5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요끈, 개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개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개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엔빅플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빅플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000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원까지 엔픽플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좀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안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5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경상북도가 최근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실증에 착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 김춘희 팀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죠. 또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국 최대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요. 랜섬웨어 공격에 우리 기업은 그럼 안전할까요? 또 어제 발표된 중국의 인구조사 통계가 시사하는 점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석유 파이프라인 4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가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절반을 운반하는 회사가 코노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있는데요. 네. 사상 초유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지난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조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부 연안에 5천만 명 이상의 그 가솔린이라든지 제트 연료, 디젤과 같은 석유 제품을 현재
공급할 수 없게 됐는데요. 네. 시스템 복구가 조금 더 늦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석유 제품 부족 사태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FBI 같은 경우에는 다크사이드라고 해서 러시아와 동유럽의 거점을 둔 사이버 범죄 집단이 이번 해커의 그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100GB 정도의 데이터를 훔쳤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빼내간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가 어떻게 파이프라인 가동을 멈추게 한 거예요? 네, 다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라고 해서 몸값 바이러스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랜섬웨어라는 것은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요. 또 무단으로 사용자 파일을 모두 암호화시켜서 이를 인질로 잡고서 몸값을 요구하는 공격 기법이라고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암호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네. 컴퓨터를 끄거나 켤 수도 없게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파이프라인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이터를 복원하려면은 약속된 시간 안에 원하는 돈을 줄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피해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커 조직이 그러면 원하는 돈의 액수나 기한 이런 것도 밝혀졌나요? 네, 지금 그 FB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도 이런 식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수사만 하고 있지 이거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정상화될 거라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도 아직 비밀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랜섬웨어 공격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맞습니다. 해커의 공격을 좀 방어할 수 있나요? 네, 작년 11월 12일이었죠. NG백화점, 뉴코의 아울렛 같이 이랜드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50개 매장 중에서 23곳이 영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카메라까지 현재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디지털 제품의 운영 체계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악성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그 PC와 메모리, CPU에 심각한 부담이 주기 때문에 치료가 된 뒤에도 컴퓨터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랜섬웨어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백업 솔루션도 같이 구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데스크탑이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전원 플러그를 즉시 뽑아서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완전히 종료시켜야 되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받으면 즉시 본체에서 배터리를 분리시켜야지만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지난번에 이렇게 마트도 백화점도 다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됐었나요? 네, 그때도 이거와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는 않고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일정 분의 그 보상을 해줘서 이후에 그 복구가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랜섬웨어 하는 해커 조직들이 요구하는 몸값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업을 상대로라서 클 것 같은데요. 네, 랜섬웨어 같은 경우와 관련된 그 다크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개 이상의 대기업의 데이터들을 해킹했고요. 네. 몸값 요구액은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네. 2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FRB 자료에 따르면은 랜섬 공격으로 지불한 몸값만 작년에 무려 미국 기업들은 3억 5천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은 대표적으로 표적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주요 기업의 정보라든지 고객 개인 정보, 결제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데이터를 돈을 주면 복구시키겠지만 응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이중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BI가 2020년 10월부터 다크사이트를 비롯해서 많은 그 랜섬웨어를 공격하는 이런 해커들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3억 달러 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엄청난 경제적 피해도 오는 건데요. 근데 북한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북한 사이버 해커 조직들 같은 경우는 네. 김스키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네. 이 조직은 2012년부터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보 탈출뿐만 아니라 해킹을 통해서 은행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요. 가상화폐를 털어내기도 하는데 네. 전 세계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자격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길목마다 다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북한 해커들은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넘고 통과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스키 같은 경우에는 전산망에 침투를 해서 아기상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까는 사이버 공격을 하는 고전적인 기술 외에도 한국 기자를 사칭하거나 절친이 보낸 이메일처럼 가장해서 여기에 악성 파일을 참고용 자료에 심어서 고급 정보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해커 실력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높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상위권의 해커 조직으로 보시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도 모두 다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한다고 사이버 공격을 또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생겨요. 네, 미국 조사 회사인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투자 금액은 작년 대비 8%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2025년이 되면은 이런 보안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무려 2,137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계 같은 경우는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기업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또 개인정보와 관련된 피해 보상의 규모가 최근 들어서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커들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절취해서 성공만 한다면은 큰 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사이버 범죄 집단 간에 다람쥐 쳇바퀴씩 돌기 게임처럼 계속 이런 상태가 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요, 이렇게 해커들을 잡는 것도 쉽지 않는 거죠. 네, 해커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업 조직들처럼 상당히 치밀하게 공격을 하고요. 네. 또한 공격 대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자체적인 해킹 도구뿐만 아니라 방어벽이 강한 기업 조직일 경우에는 개발조라든지 침투조, 공격조로 나눠서 아주 정교하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공격 대상에 따라서는 다른 국제 해커 조직의 도움도 받고요. 또 성공하면 수익을 분배하고 바로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해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를 추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해커하면은 기밀 정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업종에 상관없이 기업에 공격을 하는 거니까 정말 사이버 보안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 초죠. 텍사스에 한파가 와서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는데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은요, 한파나 폭풍에도 취약한 것 같고, 이렇게 사이버 공격에도 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방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미국의 전력망이라든지 가스관, 소유관 같은 경우에는 반세기 전과 지금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동화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이 자동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다 보니까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됐고 사이버 공격에 그대로 표적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빼가는 백도어를 신기도 하고요. 네.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열고 닫는 이런 모터들을 악의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과 관련된 보안 장치가 개발되면 이거를 뚫는 기술이 또 발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피해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술과의 싸움이네요. 중국으로, 맞습니다.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면 어제 중국에서 2020년에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10년 만에 실시된 인구조사였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나요? 네, 중국의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14억 1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1년 사이에 1,2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 정도를 차지하는데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5% 이상 지금 늘었고요. 네. 또 신생아 숫자도 1,200만 명으로 작년보다 18% 감소를 했는데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부자가 되기 전에 고령 사회를 맞고 있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결과를 가지고 좀 얘기가 갈리는 것 같아요. 중국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는 참 이전에도 많이 들려왔는데 중국 전문가들이 총 인구 공식 발표된 14억 1천만 명보다 1억 명 이상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구 조사 통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의문투성인데요. 중국은 매년 1,2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요. 사망자는 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는 300만 명에 불과한데 갑작스럽게 작년에 1,2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했지만 이거 관련된 출처는 어느 곳에서도 확인이 되질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많은 인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구 통계가 출생아는 부풀려져 있고 사망자는 축소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신생아 수는 8천에서 900만 명 정도의 8에서 90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사망자는 1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중국의 총 인구를 산출해 보면은 12억 5천에서 한 6천만 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지금 그 과학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1억 명 이상 나는 거니까 굉장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중국은 굳이 왜 이렇게 조사 결과를 좀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발표를 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인구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밀로 하고 있는데요. 네. 제대로 된 인구 통계라든지 GDP를 발표한다면은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실적과 관련된 집권 논리가 무너지게 되고요. 네. 이 때문에 통계 마사지라는 호랑이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있고요. 또 계속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흐름은 내년도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기 임기와 맞물려서 절대 사실은 발표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자녀 정책을 철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구가 확 많이 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한자녀 정책을 폐지를 했는데요. 출생아 수가 급감한 것은 그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든지 경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원인이 있지만 네. 주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돈 먹는 3대 기계라고 불리는 교육비, 의료비, 집값 부담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2005년에 한자녀를 키우는데 보통 그 우리나라 돈으로 8,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20년에는 이 양육비가 무려 3억 4,800만 원으로 4배나 급증한 것도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네요, 사정이.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특히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우리보다 더 큰 것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구 정책 이렇게 인구 조사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영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 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 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이 중심이죠. 지난해 7월에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지정이 되고 최근 실증 사업에 들어갔는데 실증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햄프 산업의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 김춘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북도 바이오 팀장 김춘입니다. 네, 먼저 이 햄프라는 게요. 마약 성분이 없는 대마인 거죠? 예, 국민들에게는 이게 대마보다 햄프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마라고 할 경우에 햄프를 가리키는데요. 뽕나무과 식물로 주로 종자와 섬유 채취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대마는 햄프와 말이 하나로 구분됩니다. 마약이라 부르는 대마는 말이 하나이고 삼배를 재배해서 옷감 원료로 쓰는 것이 바로 햄프입니다. 햄프에는 THC라는 마약 성분은 거의 없지만 네. 우리 생활에 유익한 CB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햄프의 CBD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중독 등 부작용은 거의 없으면서 뇌전증 등 치료에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마가 두 종류로 나뉘는 건가요? 네. 마리아나하고 햄프하고 이 두 종류로 나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독성이 없는 게 바로 햄프. 네. 경상북도가 지난해 7월에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돼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햄프에 포함된 CBD 성분은 의학적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큰 바이오 의학 소재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56개 나라에서는 이미 의료용 목적으로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019년도 햄프 비즈니스 저널에 의하면 햄프 세계 시장은 2019년도에 9조 3천억 원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24%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특구 지정은 지금까지 규제로 막혀서 시도조차 못한 햄프 산업의 마중물 역할로 향후 한국형 햄프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 7월 특구 지정 이후에 바이오 연구원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햄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햄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대조건 이행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달 4월 30일에 재배와 안전관리 부분에 실증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조직도 생겼고요. 이제 햄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월 30일에 이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실증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실증 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햄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햄프를 지금 재배하고 네. 의약품 원료가 되는 CBD를 추출해서 의료용 목적으로 합법화된 국가에
의약품 원료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사업은 산업용 햄프 재배, 그리고 원료의약품 제조 수출, 그리고 산업용 햄프 관리 실증 등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먼저 지난 4월 30일부터 착수한 실증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사업 중에서 햄프 재배와 안전관리에 대한 2개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금년 하반기에는 재배된 햄프를 활용해서 그 원료의약품 제조 수출 실증을 위한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요, 실증 사업은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나요? 예, 먼저 그 산업용 햄프 재배 실증은 국내 청삼종 등을 대상으로 CBD 추출 목적으로 대마의 환각 성분인 THC가 0.3 미만이 되도록 스마트팜에서 표준 재배 방법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향후에 국내에서 실증된 고정밀 표준 재배 모델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 수출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스마트팜 시스템을 하나의 패키지 사업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리고 산업용 햄프 관리 실증은 특구 지역에서 재배된 햄프와 추출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햄프 재배부터 CBD 제품 수출까지 전 과정에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서 대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햄프를 활용한 산업뿐만이 아니라 햄프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그 기술까지 수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엄청나 보이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마약으로 햄프가 분류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도 이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주의해야 될까요? 예, 이번에 실증은 햄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관리 대책이 햄프 기초자의 특구 사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네. 마약류로 분류되는 햄프를 대상으로 실증하는 사업인 만큼 햄프의 도난과 유실 및 THC 통제 방법 등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재배, 추출, 제조, 유통 각 단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햄프와 CBD 그리고 시제품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IoT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햄프 전 주기의 각종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네. 그리고 햄프 산업화 전 과정의 안전 검증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위원회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약류가 마약류처럼 유통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이렇게 접목되고 있는 건데요. 네. 향후 대마 재배지 안전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확대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 먼저 종자 취급 단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잡종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밀폐형 설비 및 일체형으로 된 종자 유출 방지 출입복과 네. QR코드 스캔을 실시하며 육묘 단계에서는 트레이 단위별로 RFID 및 일련번호 부여를 통해서 데이터로 이력 관리를 실시합니다. 네. 그리고 재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CCTV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출입문 일원화 및 보안 강화를 통한 햄프 원자재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보안 체제 점검을 2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인수인계 및 폐기 등 신고의 신속 정확성을 보장하고 모든 참여기관이 동일한 이력 정보에 대해서 상호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햄프 산업에 대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을 감수하고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산업 전망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산업화를 이룬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죠? 예, 지금 햄프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고 허가받은 자에 한해서 농업용이라든지 학술 연구용 등 일부 분야에서만 허용되어 있어 산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용 햄프 기초자의 특구는 한국형 햄프 산업화 체계 구축으로 농생명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화로 농업 부분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바이오 산업과 농업의 동방 성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현행법상에 수확되는 햄프의 잎과 미수정 암꽃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고 전량 수입하고 있던 CBD 소재를 자립화하고 부가적으로 재배 시스템, 종합관리 시스템, 추출 기술 등을 이제 이전 및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부가적으로 또 창출이 가능합니다. 네. 한국은행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5년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산 유발 효과가 63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54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719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600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건데요. 이렇게 햄프 산업이 더 이제 커질 거고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실증으로 그동안 엄격히 제한되던 테마로 한국형 햄프 산업화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에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햄프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농업 도입으로 농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햄프 산업이 도내 바이오 산업을 새롭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네. 예, 청취자 여러분, 경상북도 산업용 햄프 규제 다이어트 사업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햄프의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상북도 바이오 생명 산업과 김춘희 팀장이었습니다. 하고 싶던 일도 많던 비좁던 내 하루 꾸지람과 잔소리에 익숙해진 우리들 어른이 빨리 되고 싶던 고등학교 그 시절에 친구들 모여서 여행도 가고 공부도 좋지만 놀고 싶었죠. 그때가 좋을 때다. 늘 말씀 이제 날 것 같아요. 책만 보면 졸려하던 이상한 우리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같은 방금 녀석들 얼굴만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지난 10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국민 여론부터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는 금요일이죠.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7.5%로 나타났습니다.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30.5%로 나타나는데요. 이번 조사는 STI가 자체 조사로 지난 10일부터 1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7%가 임명하면 안 된다. 굉장히 반대가 높은데요. 중도층 또 2030 MZ세대의 여론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중도층 또 2030 세대 이른바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의 여론이 상당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는 뭐 중도냐 보수냐 또는 진보냐 정치 성향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도적인 성격이 있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4.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닌데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 여론이 높게 나타났고요. 20대의 경우에도 62.5%, 10명 중 6명 이상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30대에서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제 2030 세대를 이제 묶어서 이제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20대와 30대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런 여론을 보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모두 다 이렇게 강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취임 4주년 연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네네. 또 하나는 무한주기식의 청문회는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각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번 조사에 응한 또 참여한 응답자들도 전달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청와대에서는 뭐 임명 철회나 또 후보자 중에서 누군가 자진 철회하는 이런 발표는 없고 금요일까지 또 재송부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강행하려고 하나 이런 또 반응이 나타나면서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적어도 뭐 한두 명 정도는 임명 철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과연 청와대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판단을 내리면 좀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이 취임 4주년을 맞이한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죠. 네, 한국갤럽에서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쭉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동시대에 또 같은 환경에서 비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임기 이맘때쯤엔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땠을까? 역대 대통령의 임기 5년째 접어드는 시점의 지지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10%대 아니면 20%대 한 30%대까지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30%대를 기록했던 역대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30% 평균적으로는 30%는 안 되지만 대체로 임기 5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20%대 중후반, 그러니까 30%대에 가깝다고 30%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34%, 자세한 개요는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긍정평가, 대체적으로 역대 대통령보다는 또 높거나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도층들이 상당히 이탈하고 있다는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임기 한 1년여를 남겨두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간 중도층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30%대 또는 그 이상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른바 이제 지지율 30%의 법칙, 이 30%보다 지지율이 내려올 경우에는 정권 교체의 우려가 상당히 커진다는 점에서 얼마나 지지율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또 과제로 보입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도 유지해야 하지만 최우선 과제도 있잖아요. 어떤 걸 꼽았죠? 글쎄요. 강지혜 아나운서는 과연 어떤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너무 많아서.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 남은 기간 동안 적극 추진을 희망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참 마무리가 중요하죠. 이 선택과 집중인데 중요한 건 역시 코로나네요. 이 백신 확보 등 코로나를 극복해야 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그 다음이 국민 화합과 통합, 또 일자리 창출로 나타나는데, 저는 주목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대표적으로 내걸었거든요. 네. 뭐 남은 기간이 그렇게 뭐 넉넉하거나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일자리를 꿈꾸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일자리 문제가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도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 각각 생각하는 과제는 다르겠죠? 제가 이 질문을 넣어놓은 것은 다르겠지 생각하고 질문으로 만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넣어봤는데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바라는 임기 1년의 최우선 과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코로나 백신 확보 등 극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코로나 극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면 결국 뭐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 특히 이제 이번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가적 과제, 또 우리 이 정부의 과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도 아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서로 남은 임기 1년 동안은 정말 협치가 중요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느 당을 지지하던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워낙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를 꼽혔는데요. 근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뭐 홈쇼핑에서도 해외여행 상품도 나오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해외여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강지혜 아나운서께서도 가능만 하다면 뭐 휴가 때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죠? 아니요, 아직은 무섭습니다. 바로 강지혜 아나운서의 마음이 이 조사 결과에 담겨 있습니다. 이 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과 8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6월부터는 해외여행을 나가서 귀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해외여행 떠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꽤 나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해외여행에 나갈 의향이 없다가 64%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생각이 있다, 나가고 싶다는 의향은 31.3%로 나타나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코로나 백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좀 주저하고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소장님은 어떠세요? 백신을 맞고 자가격리 기간이 없다면 해외여행 나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를 또 아시는 분들은 뭐 겁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겁납니다. 일단 좀 집단 면역 때문에 좀 안전해지면 그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